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9 윤정호입니다. 대북 송금 사건을 둘러싸고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와 민주당이 연일 검찰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까지 나서 검찰청 안에서 술판이 있었다는 주장이 100% 진실이라고 했고 검찰이 말을 바꾼다고도 했습니다. 그런데 법정 진술과 옥중 서신을 보면 말이 바뀐 건 이 전 부지사 아니냐 이런 말이 나오는데 민주당 측은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상황이 이 지경에 이르자 검찰의 수장인 이원석 검찰총장이 사법방해 위험성을 시사하면서 민주당을 직접적으로 비판했습니다. 차분한 성격으로 알려진 이 총장이 격하게 반응하는 건 검찰이 민주당 측의 주장을 하나하나 증거를 내놓으면서 반박해도 대놓고 무시하기 때문일 겁니다. 민주당이 왜 이렇게 강하게 공세를 펴는 건지, 검찰은 앞으로 어떻게 대처할 건지, 이재명 대표와 이화영 전 부지사는 어떤 상태인 건지 하나하나 따져보겠습니다. 먼저 이원석 검찰총장의 오늘 발언, 윤재민 기자가 전합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창원지검을 격려 방문한 자리에서 이재명 대표를 직격합니다. 사법 시스템을 무너뜨리고 붕괴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는데 공당에서 그러한 이화영 부지사의 진술만 믿고 이에 끌려다녀서는 안 된다. 검찰은 사전에 이 총장이 술판 의혹에 대해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예고하기도 했습니다. 이 총장은 이 전 부지사가 말을 바꾼 것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도대체 술을 마셨다는 것인지 술을 마시지 않았다는 것인지 알 수 없습니다. 이렇게 중대한 부패 범죄자가 허위 주장을 하고 있으면서 이 전 부지사는 지난 4일 재판에서 소주를 마셨다고 했다가 어제 공개된 옥중 서신에선 한 모금 입에 대고 더 이상 마시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 잔을 마셔 얼굴이 불쾌해진 건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검찰은 이 전 부지사의 법정 진술 녹취록을 공개했습니다. 술을 마셨냐는 검사의 질문에 이 전 부지사는 흰 종이컵에 따라진 소주를 마셨다며 얼굴이 벌개져서 한참 진정되고 난 뒤 귀소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가 술자리 의혹을 조작하고 있다며 거짓말이 도를 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TV조선 윤재민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오늘도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의 검찰청 술판 논란에 대해 입장을 밝혔습니다. 검찰이 말을 바꿨다고 했는데 2시간여 전 이 전 부지사 측이 내놓은 주장과 똑같았습니다. 이재준 기자가 이어서 보도합니다. 이재명 대표가 검찰 술판 의혹이 사실인지 묻는 질문에 답을 하지 않습니다. 검찰 술판 의혹은 여전히 사실이라고 보실까요? 일주일 전과 달라진 모습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검찰의 이런 태도로 봐서 이화영 부지사의 진술은 100% 사실로 보입니다. 다만 검찰이 말을 바꾸고 있다고 공격했습니다. 검찰이 출정 일지나 교도관 진술 확인해서 아니라고 부인했는데 어떻게 보세요? 검찰이 말을 바꾸고 있습니다.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은 얼굴이 벌개지도록 술을 마셨다에서 술을 마시지 않았고 검찰이 전관 변호사를 통해 회유했다로 바뀌었습니다. 이 대표 발언 2시간 전 이 전 부지사 측 김광민 변호사도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검찰은 나중에 말을 바꿨죠. 어떻게 한 3시간 정도 있다가 만난 적은 있는 걸로 확인됐다. 그런데 이화영 측에서 먼저 요청해서 만났다. 하지만 김 변호사는 구체적으로 검찰이 어떤 말을 바꿨는지 밝히지 않았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말을 바꾼 적이 없다며 김 변호사의 주장을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이재중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오늘 대장동 재판을 받았습니다. 민간업자였던 남욱 변호사의 증언을 법정에서 들었는데 이 대표와 민간 사업자들 사이의 유착관계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남욱 변호사는 개발 수익 일부가 이 대표의 성남시장 선거 자금으로 쓰였다고 진술했습니다. 정준영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일주일 만에 대장동 재판에 출석합니다. 대장동 민간 개발업자인 남욱 변호사는 이 대표와 처음으로 법정에서 만났습니다. 남 변호사는 2013년부터 대장동과 위례 사업을 준비하면서 1번 과제는 이재명 대표의 성남시장 재선이었다고 증언했습니다. 재선을 위해 민간업자들은 선거자금을 내고 이 대표는 개발 사업으로 표를 얻어 서로가 윈윈하겠다는 취지였다고 했습니다. 검찰은 남 씨가 2014년 4월부터 6월까지 김만배 씨를 거쳐 유동규 전 본부장에게 건넨 수억 원이 정진상 전 실장에게 전달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남 변호사도 유 전 본부장이 2014년 1월쯤부터 돈을 요구했고 4월부터 돈을 구해주기 시작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재판에선 정영학 녹취록에 등장하는 사업 추진을 뒤에서 봐준 인물이 누구인지도 쟁점이 됐습니다. 검찰은 이재명 대표와 정 전 실장이 위 어르신이라고 주장했고 이 대표 측은 동의할 수 없다며 녹음 파일을 검증해야 한다고 반발했습니다. 재판부는 남 변호사 신문이 끝나는 대로 다음 재판에서 녹음 파일을 틀기로 했습니다. TV조선 정준영입니다. 일주일 넘게 이어지고 있는 검찰청 술판 논란이 점점 더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이 전 부지사와 검찰 중 어느 한쪽은 거짓을 말하고 있는 게 분명할 텐데 왜 끝장을 보자는 식인지 검찰을 출입하는 권형석 기자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자, 권 기자, 이 전 부지사가 검찰이 즉각적이고 아주 강하게 반박을 계속 하잖아요. 그런데도 말을 바꿔가면서 의혹을 제기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네, 일단 오는 6월 7일로 예정된 1심 선고를 의식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이 전 부지사는 지난해 6월 검찰 조사에서 사건 당시 경기도 지사였던 이재명 대표에게 대북 송금을 보고했다는 진술을 했다가 나중에 번복을 했습니다. 진술 번복이 검찰의 회유와 압박 때문이라고 해야 자신에게도 이재명 대표에게도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어제 공개된 옥중 서신에서 검찰이 전관 변호사를 통해 이재명을 위해 대북 송금을 했다고 진술하면 재판에서 유리하게 해주겠다고 약속했다고 주장한 배경입니다. 그럼 이 전 부지사 재판은 지금은 어디까지 가 있는 겁니까? 네, 일단 이 전 부지사 입장에서는 반전의 카드가 꼭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표의 방북을 위해서 쌍방울을 통해 800만 달러를 북한에 보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재판에서 김성태 전 회장 등 쌍방울 관계자들이 이를 확인해줬고 검찰은 북한이 발행한 영수증까지 제시했습니다. 오늘 이원석 검찰총장이 징역 10년 이상의 중형을 받을 범죄라고 얘기했을 정도입니다. 이런 중대한 부패 범죄에 법률로 정해놓은 형만 해도 무기징역 또는 최하한이 징역 10년 이상이 되는 중대한 부패 범죄입니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가 검찰의 회유를 주장해서 일부 무죄를 받거나 형량을 낮추는 재판 전략을 쓰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 논란이 시작된 이후에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해요. 이 전 부지사가 거짓을 이야기한다면 무슨 처벌을 받는 게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던데 실제로 받을 수 있습니까? 이 전 부지사의 처벌은 약간 힘들어 보입니다. 이 전 부지사가 술자리 의혹을 처음 제기한 게 지난 4일 재판입니다. 증인이 아니라 피고인의 신분으로 진술을 할 경우에는 거짓말을 하더라도 방어권 차원에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근데 이 전 부지사 주장에 이재명 대표가 가세한 거 이건 대북 송금 사건 때문이라고 봐야겠죠? 네, 맞습니다. 이 전 부지사의 술판 의혹을 이렇게까지 키운 건 지난 15일 이재명 대표의 발언이었습니다. 구속 수감자들 불러 모아서 술 파티를 하고 진술 조작 작전 회의를 하고 국기문란 사건입니다, 이게. 이 대표 역시 대북 송금 사건의 피의자 신분이죠. 오는 6월 1심 재판부가 이화영 전 부지사에게 유죄를 선고하면 검찰은 이재명 대표를 기소해서 유죄 판결을 받을 든든한 발판을 얻게 됩니다. 비선 측근으로 불렸던 정진상, 김용과 달리 이 전 부지사는 공식적으로 경기도 대북 사업을 총괄하고 이 대표에게 보고까지 했던 인물이라는 점에서 무게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재명 대표와 이화영 전 부지사는 대북 송금 사건에서 운명 공동체란 얘기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자, 좀 복잡하게 얽혀 있군요. 권 기자 잘 들었습니다. 총선에서 승리한 민주당이 힘자랑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22대 국회가 시작하기도 전에 각종 쟁점 법안을 독자적으로 처리하려는 겁니다. 지난주 제2양곡법 등에 이어 오늘은 여당이 운동권 셀프 특혜라고 반대하는 민주유공자법, 가맹사업법 등을 본회의에 바로 올렸습니다. 수적 열세인 국민의힘은 말로만 의회 폭거라고 할 뿐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최홍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회 정무위원회 회의장에 여당 의원 자리가 비어 있습니다. 야당의 법안 처리에 반발하며 불참한 건데 여당 간사인 강민국 의원도 입법 독재라고 비판한 뒤 곧바로 퇴장했습니다. 이거는 민주주의를 무시한 의회 폭거이자 또 입법 독재입니다. 입법 독재는 곧 민주주의의 위기고 민주주의 파괴입니다. 곧이어 민주유공자법과 가맹사업법을 본회의에 곧바로 넘기기 위한 투표가 시작됐고
두 법안 모두 야당 위원들의 만장일치로 통과됐습니다. 총 투표수 15표 중 가 15표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민주유공자법은 민주화 운동 사망자, 부상자는 물론 가족까지 유공자로 인정하는 것을, 그리고 가맹사업법은 본사를 상대로 가맹점주의 단체 교섭권을 부여하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유공자법에 대해선 운동권 셀프 특혜법, 가맹사업법은 프랜차이즈 산업에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는 이유로 반대해왔습니다. 민주당은 더 낮은 자세로 민심을 경청하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말에 진정성이 있다면 본회의 의결에 동참해야 한다고 압박했습니다. 여당은 협치를 호소하고 있지만 총선 이후 더 강경해진 야당의 입법 독주는 22대 국회에서도 반복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TV조선 최원국입니다. 국회의장을 하겠다는 민주당 중진 의원들도 선명성 경쟁을 치열하게 벌이고 있습니다. 국회의장에게 필요한 덕목은 중립적 진행, 합리성일 겁니다. 이 때문에 형식적으로라도 당적을 갖지 못하게 한 건데 이젠 노골적으로 민주당 편을 들겠다는 말이 많이 들립니다. 의석수가 압도적이어서 그런 듯도 합니다만 지난 총선 전체 득표율 차는 5.4%포인트밖에 되지 않습니다. 최지영 기자가 어떤 상황인지 알아봤습니다. 국회의장 출마를 공식화한 민주당 조정식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을 막겠다며 법안 재의결에 필요한 의석수를 200석에서 180석으로 낮추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지금 9차례나 거부권을 행사를 했어요. 역대급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통제를 해야 됩니다. 이제. 중립적인 국회 운영이 필요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도 당심이 곧 민심이라고 했습니다. 친명계 좌장인 정성호 의원 역시 국회의장의 기계적인 중립은 없다며 민주당의 승리를 돕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출신으로서 민주당의 어떤 다음 어떤 선거에서 어떤 승리 이런 거에 대해서 보이지 않게 깔아줘야 되겠죠. 국회의장은 중립적 국회 운영을 위해 당적을 버리고 무소속 신분이 되지만 후보들 모두 공개적으로 중립을 거부하고 있는 겁니다. 친명계 의원들이 당 주류가 된 데다 강성 당원들의 입김이 거세지면서 국회의장 후보들도 노골적인 선명성 경쟁에 나선 걸로 보입니다. 민주당에서 배출된 의장이 왜 민주당 편을 안 들고 이런 불만이 사실 상당히 좀 많았는데 다수표를 얻은 후보가 당선되는 국회의장 경선 룰도 과반 득표가 없으면 결선 투표를 하는 방식으로 변경했는데 친명계 후보 난립으로 표가 분산되더라도 비명계가 당선되는 상황을 막겠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국민의힘은 너도 나도 명심팔이를 하며 이재명 대표에 대한 충성심 경쟁을 한다며 국회의장은커녕 공직자의 자질마저 의심스럽다고 비판했습니다. TV조선 최재원입니다. 몸 상태가 안 좋다며 윤석열 대통령이 제안한 식사 모임을 거절했던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같이 일했던 비대위원들과는 저녁 식사를 함께 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시점으로 보면 제안이 오기 사흘 전쯤인데 정말 건강이 좋지 않아 대통령의 제안을 거절한 건지 이런저런 말들이 계속 나옵니다. 이태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오찬 제안을 거절한 건 지난 19일입니다. 몸 상태가 좋지 않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계속 콜록콜록 하더라고요. 상당히 완곡하게 그리고 정중하게 제안을 좀 거절했다. 하지만 제안 사흘 전인 16일 함께 활동했던 전 비대위원들과는 만찬 회동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 참석자는 예정된 모임이 아니었고 건강이 걱정돼 연락해 간단히 식사한 것이라며 한 전 위원장도 많이 무리해서 나왔다고 전했습니다. 한 전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이 시간을 충분히 활용해 내공을 쌓겠다고 말한 걸로 알려졌는데 다음 정치 행보를 위한 준비 시간을 갖겠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당내에선 한 전 위원장의 오찬 거절을 둘러싼 여러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타이레놀 2알 먹고락도 만나셨으면 더 멋있었겠죠. 제의를 거절했다 이런 부분 등을 너무 과대하게 해석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차기 전당대회를 준비할 비대위원장 선출은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4선에서 5선 중진급이 맞자는 데엔 의견이 좁혀졌지만 결론을 내진 못했습니다. 후보로 추천된 주호영, 권영세 의원 등이
모두 고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실권보단 부담이 크다 보니 서로 미루고 있는 분위기인데 총선 참패 뒤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는 당의 위기 상황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TV조선 이태희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의 만남을 위한 첫 실무 협상이 열렸지만 40분 만에 결론 없이 끝났습니다. 민생 회복 지원금과 각종 특검법에 대해 입장차가 컸던 걸로 보입니다. 2차 협상을 언제 할지도 못 정했다는데 이번 주에 두 사람이 만나긴 쉽지 않아 보입니다. 장세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통령실 홍철호 신임 정무수석과 민주당 천준호 당대표 비서실장의 첫 실무협의는 오후 국회에서 진행됐습니다. 40분가량 회동 뒤 양측은 시급한 민생 문제를 해결할 정책과 중요한 국정 현안을 폭넓게 논의하기로 했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밝혔습니다. 실무협의에선 의제를 놓고 양측의 의견차가 뚜렷했던 걸로 파악됐습니다. 민주당은 전 국민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 외에도 해병대원 수사 외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 논의 등을 요구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민생회복지원금을 전 국민이 아닌 소득 하위 계층에만 지급하자는 여권 일각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회담이 야당과 국민의 의견에 귀를 기울여서 민생을 살릴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는 실질적인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대통령실은 추가 협의를 통해 의견 차이를 좁혀가겠다는 입장이지만 영수회담 개최가 다음 주로 넘어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양측은 아직 다음 협의 날짜도 잡지 못했습니다. 영수회담에 그 전 국민 25만 원 지원금 올릴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혹시 관련해서도 좀 내 수준에서 답할 정도가 아닌데 어려운 질문이세요. 첫 번째 실무협의에선 양측이 입장 차이만 확인한 분위기입니다. 추가 협의에 이은 영수회담 성사까진 적지 않은 난관이 예상됩니다. TV조선 장세희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총선 후 첫 외교 행보로 루마니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정작 관심은 넉 달째 모습을 드러내고 있지 않은 김건희 여사에게 쏠렸습니다. 배우자 환담 행사를 비공개로 진행했는데 이걸 놓고 야당은 의혹부터 해소하라며 날을 세웠습니다. 황선영 기자입니다. 차에서 내린 루마니아 요하니스 대통령을 윤석열 대통령이 반갑게 악수로 맞이합니다. 루마니아 대통령 부부가 함께 방한했지만 환영식과 정상회담, 오찬까지 전체 공식 일정에 양국 배우자는 모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지난해 5월 일본 기시다 총리 방한 당시 양국 부부가 함께했던 장면과 대조됩니다. 안녕하세요. 대통령실은 김건희 여사가 정상 배우자 교류 일정에 참석했고 세부 사항은 양국 간 합의에 따라 비공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여사를 둘러싼 이슈와 부정적 여론을 감안한 조치로 풀이됩니다. 윤 대통령은 총선 패배 후 겸허한 민심 수용과 낮고 유연한 자세를 약속했는데 이 같은 기조가 외교와 의전에도 영향을 준 거란 해석이 나옵니다. 국민들께 좀 더 다가가서 우리가 나가는 방향에 대해서 더 설득하고 소통하고 민주당은 비공개 일정을 계기로 공개 활동을 재개하려는 비겁한 태도라며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이 먼저라고 비판했습니다. 오늘 퇴임한 이관섭 비서실장은 소통과 상생의 정신으로 긴 호흡을 갖고 간다면 풀지 못할 문제가 없다고 소회를 밝혔고 윤 대통령은 이 실장을 청사 밖까지 배웅했습니다. TV조선 황선영입니다. 북한이 어제 핵으로 한국을 공격하는 모의 훈련을 진행했다며 초대형 방사포 발사 장면을 공개했습니다. 특히 한미 공군 훈련이 있었던 군산기지를 직접 언급하면서 발사 거리까지 말했습니다. 김정은은 저격수 모두 정확했다고 만족했지만 우리 군은 성능을 과장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차정승 기자입니다. 이동식 발사대 4대에서 연기와 함께 화염이 솟구칩니다. 북한은 모의 핵탄두를 탑재한 초대형 방사포를 발사해 352km 떨어진 목표를 정확하게 맞췄다며 이를 핵 반격 가상 훈련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평양에서 육해공군 본부가 있는 계룡을 넘어 군산 미 공군기지까지 닿을 수 있는 거리인데
북한은 최근 군산기지에서 실시된 한미 공군 연합훈련까지 언급했습니다. 대한민국 군산 공군 기지에 100여 대의 각종 군용기들을 끌어들여 특히 하늘의 암살자로 불리는 미 공군의 무인 공격기 MQ-9 리퍼의 첫 훈련 참여를 의식한 걸로 풀이됩니다. 훈련을 참관한 김정은은 마치 저격수 사격을 본 것 같다며 정확도에 만족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군 관계자는 북한이 발사한 4발 가운데 한 발만 목표를 정확히 맞힌 걸로 파악됐다며 정확성은 다소 과장된 걸로 보인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사실일 경우에 강조고 저희는 그것이 과장됐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사실이 아닌 부분이 많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북한이 대외적으론 한미 훈련을 겨냥했지만 실제로는 러시아 무기 수출을 염두에 둔 선전용일 가능성도 있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TV조선 차정승입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 해양수산부와 국방부가 9.19 군사 합의에 따라 한강 하구에 지형이 담긴 해도를 제작해 북한에 전달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가 3급 비밀로 지정됐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 됐습니다. 이 해도가 왜 비밀로 지정됐는지 저희가 취재를 해봤더니 암초 위치부터 밀물과 썰물, 수심까지 민감한 정보가 다 담겨 있어서 유사시 북한의 침투에 활용될 수 있다고 합니다. 이태영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북측 조사 선박이 다가오고 북한 군인들이 우리 측 선박으로 넘어옵니다. 9.19 군사합의에 따라 남북이 공동으로 김포부터 인천까지 한강 하구 수로를 조사하는 모습입니다. 53년도 정전협정 이후에 65년 동안 막혔던 그 수로를 평화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공동으로 조사하는 만큼. 이를 토대로 정부는 해도를 제작해 2019년 1월 북측에 넘겼습니다. 종이로 된 해도 도면과 밀물 썰물 관측 자료가 포함됐는데 암초 위치와 해안선, 수심과 해저 지형 등 민감 정보까지 전부 담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암초라고 되어 있는 것들은 수심으로 표현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해도에 기본적으로 있는 조석 정보. 당시 공동조사단은 한 달여 동안 500m 간격으로 초음파를 쏴 해저 지형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강 하구는 과거 무장 간첩도 자주 드나들었던 주요 침투로 중 하나입니다. 일방적으로 줬다고 하는 것은 군사적으로 민감한 그런 정보를 우리의 안보를 위해할 수 있는 그런 요인이 저는 있다고 봐요. 당시 9.19 군사합의와 공동수로 조사에 핵심 역할을 했던 김도균 전 수방사령관은 1, 2년만 지나도 지형이 수시로 바뀌는 만큼 민감한 정보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TV조선 이태영입니다. 의대 증원 원점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는 의료계가 계속해서 정부 압박에 나서는 모양새입니다. 의대 교수들이 집단 사직에 이어서 이번에는 주 1회 진료를 중단하는 방안 논의에 들어갔습니다. 지금 주요 병원 교수들이 긴급 총회를 열고 관련 논의를 진행 중인데요. 서울대병원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자, 신경희 기자, 교수들의 집단 휴진이 정말 현실이 되는 걸까요? 네, 제가 나와 있는 이곳 서울대병원 교수들은 오늘 오후 5시부터 긴급총회를 열고 주 1회 집단 휴진을 결의했습니다. 교수들은 전공의 이탈 후에 의료 현장을 지키면서 피로감이 누적돼 휴진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휴진은 특정 요일을 정해 외래 진료와 수술을 중단하는 방식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20개 의대 교수들로 이뤄진 전국 의대교수 비대위도 저녁 7시부터 온라인 총회를 열고 주 1회 집단 휴진 논의에 들어갔습니다. 아산병원 등 울산의대 소속 교수들도 다음 달 3일부터 일주일에 한 번 휴진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충북대병원과 원광대병원 등은 각각 금요일 휴진에 들어갔거나 예고한 상태입니다. 네, 그럼 교수들의 집단 사직은 어떻게 구체화가 되고 있습니까? 네, 가톨릭대 의대에 소속된 교수들은 오는 26일부터 집단으로 사직서를 내겠다고 오늘 발표했습니다. 규모는 수백 명으로 이 가운데 3분의 1이 최대한 빠른 시기 병원을 떠나겠다는 입장입니다. 교수 집단 사직은 이틀 뒤인 오는 25일부터 본격화될 것이란 관측입니다. 하지만 정부는 실제 사직 규모는 크지 않을 것이라며 특히 최근 전임 이들의 병원 복귀가 늘고 있어 혼란을 막을 수 있다고도 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환자들의 불안은 커지고 있습니다. 환자단체 연합회는 응급실과 중환자실, 수술실과 분만실은 25일 이후에도 운영해달라고 의료진들에게 호소했습니다. 서울대병원에서 TV조선 신경입니다. 네, 보셨듯 오는 25일 모레를 기점으로 의대 교수 공백 사태가 우려되는데요. 정부는 이날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출범하고 대화 노력을 다시 한번 기울인다는 방침입니다. 하지만 의료계는 대화 테이블에 앉으려면 의대 증원 정책의 핵심 실무자부터 경질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배상윤 기자입니다. 오늘은 대통령실 사회수석 비서관이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의료계를 향해 간곡히 요청드린다는 말을 2번이나 하며 협조를 구했습니다. 대화에 응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두려움에 찬 어린 환자 곁을 지켜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고 특히 민관이 참여하는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오는 25일 첫 회의를 연다며 참여를 호소했습니다. 하지만 의료계가 내거는 대화 조건은 갈수록 그 수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임현택 차기의협회장이 사태를 조속히 해결하려면 박민수 차관 등을 하루속히 치워야 한다며 사실상 경질을 촉구했습니다. 박민수 차관이 지속적으로 전공의들을 자극했고 어떻게 대화가 시작될 수가 있겠어요. 그건 대화의 전제 조건이에요. 의대 증원 원점 재검토에 이어 요구 수위가 점차 높아지는 데에 대해 의료계 내부에서도 비판 목소리가 나옵니다. 자기들 버티고 있으면 정부에서 알아서 봐줄 건데 뭐 서두냐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런 의료계를 향해 정부는 어떤 형식과 어떤 주제도 좋으니 제발 대화 자리에 나와달라는 입장입니다. TV조선 배상윤입니다. 20년을 키워준 의붓 어머니를 살해한 뒤 시신을 안매장한 40대 남성에 대해서 징역 35년의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친누나의 장애인연금과 의붓 어머니의 기초연금을 가로채려다가 벌어진 일이었는데요. 재판부는 경제적 이익을 위해서 생명을 수단으로 삼았다고 질타했습니다. 이광희 기자입니다. 경찰관들이 다리 아래 하천을 샅샅이 뒤집니다. 하늘에선 헬기가, 땅에선 경찰견들이 수색을 벌입니다. 지난해 10월 서울 영등포구 자택에서 실종된 70대 여성은 한 달 뒤 남편의 고향인 경북 예천 갈대밭에서 주검으로 발견됐습니다. 범인은 40대 의붓 아들 배모 씨였습니다. 배 씨는 지난해 10월 19일 친누나의 장애인 연금 통장을 가져나오려다 이를 말리는 계모를 살해했습니다. 시 씨는 고무통에 담아 차를 이용해 예천으로 이동한 뒤 안매장했습니다. 누나의 연금 통장에서 165만 원을 인출한 배 씨는 시신 발견 하루 전 경기도 수원의 한 모텔에서 붙잡혔습니다. 계획 범행이셨어요? 갑자기 가봐놨어요. 1심 법원은 배 씨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하고 20년간 전자발집 부착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강도상해 혐의로 복역한 전력이 있고 수사 과정에서도 거짓말로 범행을 축소하려 했다고 밝혔습니다. 배 씨는 범행 전 계모의 전 재산을 자신이 상속받는다는 내용의 가짜 유언장을 작성하기도 했습니다. TV조선 이광입니다. 폐업한 제주의 한 숙박업소에서 70대 남성이 백골로 발견됐습니다. 숨진 지 3년 가까이 된 걸로 추정됐는데요. 남성은 기초생활수급자로 최근까지도 사회복지급여가 꼬박꼬박 입금됐지만 인출된 정황은 없었습니다. 이렇게 기초생활수급자의 반응이 없으면 지자체에서 확인이 이루어지기 마련인데 제주시는 고독사를 왜 몰랐을까요? 김태준 기자입니다. 제주에 폐업한 한 숙박업소입니다. 지난 15일 이곳 5층의 한 객실 화장실에서 백골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지인이 알게 돼가지고 관리인으로 와가지고 청소하는 와중에 2층, 3층, 4층까지 하다 보니 경찰은 숨진 지 3년 가까이 된 걸로 파악했습니다. 2021년도 8월경에 문자를 수신한 게 확인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 사이 그때쯤이 아닌가. 백골 시신은 2019년부터 장기 투숙하던 71살 김모 씨로 확인됐습니다. 다리가 불편했던 김 씨는 폐업 이후에도 숙박업소에서 홀로 생활하다 고독사했습니다. 고독사 위험 대상자로 분류되지는 않았습니다. 더군다나 제주시는 기초생활수급권자인 김 씨에게 최근까지 매달 생계급여와 기초연금을 지급했습니다. 22년 4월에 방문했었고 그 22년 8월, 9월에도 이렇게 방문을 했었는데
이분을 만나지를 못해갖고 계속 그녀가 지급을 했던 내용입니다. 김 씨의 통장엔 한 푼의 출금 없이 매달 70여만 원씩 3년 가까이 약 1,500만 원이 쌓였습니다. 그런데도 행정당국이 1년에 2차례 수급자 통장 잔액을 금융조회하는 과정에서도 걸러지지 않았습니다. 제주시는 뒤늦게 1인 가구를 방문해 거주 실태를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TV조선 김태준입니다. 필리핀에서 마약을 몰래 들여와서 국내에 유통시킨 일당이 붙잡혔습니다. 이들은 필로폰을 여성용품 안에 숨겨 들어오는가 하면은 거래 대금도 가상자산으로 받았지만 적발을 피하지는 못했습니다. 이성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인천공항 화장실. 한 남성이 바지 속에 손을 넣더니 여성용품을 꺼내 다른 남성이 들고 있는 비닐봉지에 넣습니다. 여성용품 안에는 필로폰이 숨겨져 있습니다. 경찰은 이 남성을 포함한 마약 밀반입책과 판매책 등 17명을 구속했습니다. 이들은 같은 수법으로 지난달까지 7개월 동안 필리핀에서 필로폰 1.7kg을 밀반입해 상당량을 유통시킨 혐의를 받습니다. 5만 7천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으로 시가 12억 원 상당입니다. 판매책들은 필로폰을 주택가 전기 배전함이나 소화전, 화단 등에 숨겨놓고 구매자들에게 위치를 알려주었습니다. 구매자들과는 SNS로 접선했고 판매 대금은 대행업체를 통해 가상화폐로 받았습니다. 대행업체가 있어갖고 7%의 수수료를 남기고 국민들이 지정한 지갑에 대신 꼽아주고. 경찰은 마약 조직의 근거지에서 필로폰 1.2kg과 합성 대마 2.3kg, 현금과 외제차 등 5천여만 원의 재산을 압류했습니다. 또 국정원과 공조해 필리핀에 있는 총책 40대 남성도 붙잡아 국내 송환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이성진입니다. 세계적 아이돌 그룹 방탄소년단과 뉴진스 등을 키워낸 기획사 하이브가 경영권 분쟁에 휘말렸습니다. 좀 더 정확히 표현하면 뉴진스를 키워낸 경영진과 대주주인 하이브 간 갈등인데요. 어제 오늘 하이브의 시가총액은 8,500억 원 이상 증발했습니다. 자세한 내막은 박수영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하이브 측은 뉴진스가 소속된 어두어가 경영권 탈취를 시도한 근거로 볼 수 있는 문건을 최소 3건 확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어두어 민희진 대표의 측근이 작성한 업무 일지에 궁극적으로 빠져나간다, 우리를 아무도 못 건드리게 한다는 표현이 적혀 있었다는 겁니다. 해외 펀드가 하이브가 가진 어두어 지분을 매입하도록 유도하는 방안도 쓰여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어두어 측은 앞서 하이브의 감사 착수를 강도 높게 비판하며 하이브의 걸그룹 아일릿이 뉴진스를 카피했다고 지적하자 하이브가 언론 플레이를 한다고 맞받았습니다. 하지만 하이브의 박지원 최고 경영자가 이 문제는 아일릿의 데뷔와 무관하게 사전에 기획됐다고 또다시 반박하면서 사태는 진실공방 양상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이번 내분으로 하이브의 시가총액은 이틀 사이 8,500억 원가량 줄었고 당장 다음 달 컴백을 앞둔 뉴진스의 활동도 타격을 입게 됐습니다. 멀티 레이블을 포함해서 경영상의 어떤 매니지먼트나 관리 이런 것들이 자리매김해야 되는 그런 중요한 사례라는 걸 잘 보여줬다고 봅니다. 어두어 지분 80%를 보유하고 있는 하이브는 경영진 교체를 위한 임시주총을 열 계획입니다. 어두어 측은 경영권 탈취 시도 등에 대한 하이브의 감사 질의서에 아직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TV조선 박소영입니다. 인터넷 성인 방송에서 별풍선을 쏘면서 수억억 원을 후원했던 큰손의 정체가 BJ의 기획사 직원이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시청자로 위장해서 후원금 경쟁을 부추기는 바람잡이 역할을 한 거죠. 윤서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인터넷 방송으로 먹방과 춤을 선보이는 20대 여성 BJ. 한 시청자에게 1억 원 상당의 후원금, 별풍선을 받자 흥분을 감추지 못합니다. 106만 개요? 이런 큰손들의 정체가 일반 직장인이나 일용직 노동자일 때도 있습니다. 이성에게 재력이 있다라는 걸 이렇게 보여줌으로써 그 남성스러움에 대한 어떤 만족감을 얻는 거 아닐까?
국세청은 일명 벗방으로 불리는 음란 방송 기획사를 조사해 직원을 바람잡이로 동원한 뒤 시청자들의 후원금 경쟁을 부추긴 업체 12곳을 적발했습니다. 후원금을 많이 낼수록 BJ의 노출 수위가 높아진다는 점을 이용해 직원에게 거액의 후원금을 내도록 해서 다른 시청자가 더 많은 후원금을 내도록 하는 겁니다. 바람잡이 수법에 속아 대출까지 받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일반 시청자들은 BJ에게 관심을 얻기 위해서 더 많은 돈을 후원했고 그 과정에서 대출까지 받아가며 생활고에 시달린 것으로 국세청은 기획사 대표 등이 후원금으로 호화 생활을 하면서도 인건비를 부풀리는 방식으로 세금을 탈루한 정황을 잡고 세무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TV조선 윤서입니다. 미국의 한 소녀가 우리나라 라면을 생일 선물로 받고 기뻐하는 영상이 화제입니다. 갈수록 뜨거워지는 K푸드 인기를 실감케 하는데요. 특정 라면은 미국 등 현지에서 구하기 어려울 정도라고 합니다. 조덕현 기자입니다. 생일 선물을 받은 미국의 한 소녀가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주저앉습니다. 선물은 다름 아닌 국내 회사가 만든 매운 볶음면. 미국 내 폭발적 인기로 구하기 힘든 라면을 받고 감동한 건데 영상의 조회수는 무려 5,960만 건에 이릅니다. 미국 유명 가수도 이 라면을 소개했고 So I've been seeing these Bodak carbonara flavor noodles. I drove 30 minutes was a measure of me so I could finally get it. 뉴욕타임스는 이 라면이 입소문을 타고 날개 돋친 듯 팔리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유명세는 미식의 나라 프랑스에까지 번졌습니다. A lot of way to eat them. There are so many dishes with one pack of this pasta. 한국 김의 인기도 뜨겁습니다. 어린아이를 둔 부모들 사이에 건강식으로 소문나면서 엄마? More? 지난해 김 수출액은 1조 원을 넘었습니다. 또 즉석밥 수출은 3년 전보다 2배 가까이 늘었고 김치 해외 매출은 전년보다 20% 증가했습니다. 세계적인 어떤 K 컨텐츠가 영향력을 갖게 되면서 K 푸드에 대한 인지도 선호도가 점점 더 강해질 것이다. 그칠 줄 모르는 K 푸드의 인기에 최근 뉴욕 맨해튼 한복판에는 한국식을 그대로 본뜬 기사 식당도 문을 열었습니다. TV조선 조덕현입니다. 국회는 30년 뒤 고갈되는 국민연금 개편안을 지금 논의 중입니다. 국회 연금개혁특위 산하 공론화위원회가 492명의 시민 대표단에게 의견을 들었더니 절반 이상이 더 내고 더 받는 안을 선택했습니다. 당장 여야의 해석은 개혁과 개악으로 크게 엇갈렸는데 왜 그런 건지, 한 달여 남은 21대 국회에서 연금개혁이 가능할런지 최민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손팻말을 든 노동계 인사들이 국회 본관 앞에서 국민연금 개혁을 촉구합니다. 국민연금 강화하라! 앞서 국회 연금개혁특위가 실시한 공론조사에서 시민대표단 492명 중 56%는 보험료와 소득대체율을 각각 올려 소득보장에 중점을 둔 연금개혁안을 선택했는데 국회가 이를 수용해야 한다고 압박한 겁니다. 자 도성이 아닌 사회연대의 공적 방식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민주당은 일반 여론조사가 아닌 4차례에 걸친 수기 과정을 거친 만큼 존중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학습과 토론 과정을 거치면서 노소득 보장을 더 중시하는 것으로 국민들의 인식에 변화를 보였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공론조사위의 결론은 조금 더 내고 훨씬 많이 받게 되는 구조라며 재정의 지속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입장입니다. 이 안을 적용하면 2061년이면 기금이 모두 고갈돼 청년층은 소득의 35%를 연금보험료로 납부해야 한다는 겁니다. 연금의 지속 가능성 측면에서 보면은 가능하지 않는 불가능한 아니라는 거예요. 한 달 뒤 21대 국회가 종료되면 연금특위는 해산되고 특위 구성을 포함한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연금개혁특위는 오는 26일 공론화위원회의 보고를 받고 개혁안 협상에 들어가는데 여야 간의 시각 차이가 커 합의안 도출이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TV조선 최민식입니다. 정부가 아이를 낳는 국민에게 자녀 1인당 현금 1억 원을 지급하는 방안에 대한 설문조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파격적인 대책이라도 검토해야 할 만큼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다는 건데 현금 1억 지원이 실효성 있는 해법인지 따져보겠습니다. 김다민 기자, 지금 정부가 하고 있는 게 뭡니까? 네, 아직은 국민 의견을 수렴하는 단계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여론 수렴 웹사이트인 국민생각함을 통해 조사하고 있는데요. 정부가 자녀 1인당 현금 1억 원을 직접 지원하면 아이를 낳는 동기부여가 되는지, 또 수조 원대의 재정을 투입해도 좋을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권익위는 정책 채택 여부와는 무관하다고 밝혔습니다. 결국 지금까지의 출산 대책이라는 게 아무 소용이 없다 보니까 이런 파격적인 대책까지 지금 검토하는 그런 상황이겠죠? 네, 이 정부는 저출생 대응에 지난 18년간 380조 원을 썼습니다. 그런데 그 기간 합계 출산율은 40% 감소해서 지난해에는 역대 최저치인 0.72명을 기록했습니다. 올해는 이보다 낮은 0.6명대로 전망됩니다. 출산 의향 자체가 사실은 인식과 관련된 부분이 많다는 거예요. 실제로 돈을 얼마를 쓰느냐보다 아이를 잘 키우려고 하니까 이제 더 많은 비용을 써가지고 이 아이를 키워야 된다라고 하는 심리적인 압박감인 거지. 찬반이 분분할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돈을 주려면 재정이 많이 필요할 텐데 가능한 겁니까? 네, 지난해 태어난 신생아 수는 23만 명입니다. 자녀 한 명당 1억 원을 준다고 가정하면 23조 원이 필요합니다. 정부의 지난해 저출생 사업 예산 48조 원의 절반에 가까운 규모입니다. 1억 원 지원 정책을 도입하려면 현재 저출생 예산을 대대적으로 손볼 필요가 있습니다. 해외에 혹시 이런 사례가 있습니까? 혹시 거액을 현금 지원해서 출산율을 올린 그런 나라가 있는 겁니까? 네, 헝가리는 2019년부터 대출 방식으로 현금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녀 계획을 세우면 정부가 우리 돈 약 3,700만 원을 빌려줍니다. 5년 이내에 아이를 낳으면 이자를 면제해주고 3명 이상이면 전액 탕감해줍니다. 그러자 이듬해부터 실제 출산율이 조금씩 반등했습니다. 현금 지원 외에도 육아휴직 3년, 다자녀 소득세 면제 등 각종 파격적인 저출산 대책이 뒤따른 결과입니다. 거액의 현금을 주면 혹시 부작용 같은 것도 있지 않을까요? 네, 아이의 양육이 아닌 투자 등 다른 목적으로 지원금이 쓰인다거나 이 목돈으로 사교육 시장이 과열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2010년도경에 어린이집 이용하지 않는 가족에는 20만 원이 지원이 됐는데 그때 영세 미술학원이 굉장히 유행을 했습니다. 구조적 요인들의 해결 없이 지원만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은 좀 잘못된 인식인 것 같고요. 네, 거액의 현금 지원이라는 게 필요 조건인 것 같긴 합니다만 충분 조건은 될 수 없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도 좀 드네요. 김자민 기자, 잘 들었습니다. 멸종위기 동물들의 국내 밀반입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적발된 동물들은 살처분하는 게 규정인데요. 국립생태원이 멸종위기종 보호를 위해서 살처분 대신 해외 입양을 주선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비행기를 타고 21마리가 새 보금자리로 떠났는데요. 그 현장을 박재용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수족관 안에 웅크린 도롱뇽을 꺼내 비닐팩에 넣고 무게를 잽니다. 그리고 다시 스티로폼 박스에 옮깁니다. 지난해 국내 밀반입된 중국 장수 도롱뇽이 해외로 입양 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새 보금자리는 싱가포르의 한 동물원. 다행히 이제 1년 좀 남짓 기간 동안 건강을 회복하고 생태원에서 잘 보호를 해서 이제 싱가포르로 이제 가게 되었습니다. 도롱뇽을 비롯해 큰머리 거북 등 총 21마리가 오늘 같은 비행기를 타고 싱가포르로 떠났습니다. 모두 국내 불법으로 들어온 국제적 멸종 위기종입니다. 제 뒤로는 버려졌던 긴팔 원숭이들이 이렇게 뛰놀고 있는데요. 국립생태원은 오늘 바다를 건너는 21마리 등 총 46종, 257마리의 멸종 위기종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밀반입된 동물들은 살처분이 원칙이었습니다. 허가를 받지 않고 이제 사이트에서 동식물을 거래하게 될 경우에는 그렇게 들어온 밀수로 들어온 동물들이나 식물들은 다 폐기 처분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국립생태원은 지난해 말 서벌캣의 미국 입양을 시작으로 멸종위기종의 새 서식지를 찾아주고 있습니다. 동시에 멸종위기종 밀수 근절에도 힘을 쏟고 있습니다. TV조선 박재훈입니다.
오늘 새벽 대만 동부 화롄에서 규모 6.3의 강진이 또 발생했습니다. 건물이 기울었고 150km 떨어진 수도 타이베이에서도 흔들림이 감지될 정도였는데요. 계속되는 여진에 주민들은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이정민 기자입니다. 공원을 비추던 CCTV가 흔들리더니 중심을 잃고 고꾸라집니다. 10층 건물이 주저앉으면서 위태롭게 기울자 구조대는 서둘러 인근 주민들을 대피시킵니다. 현지 시간 23일 새벽 2시 반쯤 대만 동부 화롄 일대에서 규모 6과 6.3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전날 밤부터 새벽 사이 발생한 지진만 80여 차례에 달합니다. 所以请乡亲如果能够到空旷的地方，尽量到空旷的地方，那不要在大厦里面。 10층 건물과 8층짜리 호텔이 기울어지고 2층 가옥도 무너졌습니다. 당시 건물은 비어있던 상태여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주민들은 공포에 떨어야 했습니다. 지진은 150km 떨어진 수도 타이베이에서도 감지됐습니다. 계속 흔들리고 옛날 같았으면 한 몇 초 움직이고 마는데 밤에 자려고 이제 했는데 갑자기 크게 탁 터져가지고. 현지 당국은 휴교령을 내리고 일부 지역 도로 통행과 전철 운행을 중단했습니다. 앞서 지난 3일 화롄에선 규모 7이 넘는 강진으로 19명이 숨지거나 실종되는 등 인명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지진이 3일 강진의 여진이라며 당분간 지진이 계속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TV조선 이정민입니다. 야구 국가대표 출신 오재원이 과거 몸담았던 팀 두산의 후배들에게 수면제 대리 처방을 강요한 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직격탄을 맞은 두산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송민혁 기자입니다. 잠실 홈 경기를 앞둔 두산. 훈련장 분위기가 무겁습니다. 이승엽 감독도 굳은 표정으로 취재진 앞에 섰습니다. 야구계에서 이런 일이 벌어져서 안타깝고 저 역시 야구 선배이기 때문에 선배로서 조금 후배 선수들 볼 면목입니다. 오재원이 2021년부터 후배 선수 8명을 상대로 수면제를 대신 받아달라고 강요했다는 두산 자체 조사 결과가 나왔고 구단은 이를 KBO에 보고했습니다. 흉기를 언급하는 등의 언어폭력도 서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약을 대신 받아준 8명은 자진 신고 후 변호사를 선임해 경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1군 주전급은 없지만 사안은 심각합니다. 대리 처방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 벌금형이 나올 수 있는 중범죄입니다. 경우에 따라선 선수들을 무더기로 잃을 수도 있습니다. 두산이 뼈아픈 이유는 또 있습니다. 오재원은 2007년 두산에 입단한 이후 은퇴할 때까지 16년을 한 팀에서 뛴 두산맨이었습니다. 오재원은 FA 계약금을 포함해 16년 동안 58억 원에 이르는 돈을 받았습니다. 은퇴 시까지 성대하게 했습니다. 야구 선배라는 집단 내 권위가 최악의 결과를 낳았습니다. TV조선 성민혁입니다. You got a best friend? Yes, sir. Is he smarter than you? Yes, sir. Would you trust him with your life? Yes, sir. 대통령이 강요에게 묻더니 곁에 있는 비서실장 들으라는 듯 말합니다. That's your chief of staff. 대통령으로부터 신뢰와 권위를 부여받은 비서실장이 유능한 실장이 됩니다. 레이건과 부시 2대에 걸친 비서실장 베이커가 그랬습니다. 클린턴은 기자들의 백악관 집무공간 출입을 막아버렸습니다. 국민과 직접 대화하겠다며 대중연설과 타운 미팅을 다녔습니다. 풋내기 아마추어 이미지가 굳어지면서 취임 5달 만에 지지율이 30%대로 폭락했습니다. 클린턴은 공화당 레이건의 공보실장이었던 데이빗 거건을 모셔왔습니다. 백악관 취재 통로를 다시 열었습니다. 언론 관계를 정비하고 브리핑의 양과 질을 개선했습니다. 클린턴은 매일 의회와 소통하고 설득했습니다. 7달 만에 지지율을 58%로 끌어올렸습니다. 신임 정진석 비서실장은 정무영 실장입니다. 두루 원만하다는 평가를 받지만 참신하다고 하기는 어렵겠지요.
대통령실에 결여됐던 소통과 정무 기능을 되살리려는 인사로 풀이됩니다. 대통령과의 친분은 동전의 앞뒷면과 같습니다. 격이 없이 민심을 전하리라는 기대, 쓴소리를 할 수 있겠느냐는 의구심이 엇갈립니다. 정 실장은 오직 국민 눈높이에서 대통령께 객관적 관점에서 말씀드리겠다고 했습니다. 결국 성공과 실패는 대통령이 바뀌느냐에 달렸습니다. 그래서 브리핑룸에 거듭 찾아와 새 비서실장과 정무수석을 소개한 대통령이 눈길을 잡아당겼습니다. 밝은 얼굴로 1년 5달 만에 기자들의 질문도 받았습니다. 대통령께서 참모들에게 이제 정치하는 대통령이 되겠다. 국민들께 궁금한 거 없으시죠? 대통령이 정치를 하겠다고 나섰다는 보도처럼 더 많이 소통하고 많은 의견을 듣겠다고 했습니다. 산속에서 길을 잃은 나그네가 멀리 불빛을 봅니다. 막무가내의 어둠 속에서 누군가 맞잡을 손이 있다는 것이 인간에 대한 얼마나 새로운 발견인지. 대통령의 변신이 비바람에도 꺼지지 않는 등불이기를 기대합니다. 4월 23일 앵커 칼럼 오늘 이제 정치하겠다였습니다. 내일 오후까지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특히 내일 새벽부터 낮 사이에는 대기 불안정이 심해지며 돌풍과 벼락을 동반한 강한 비가 내릴 수 있겠고요. 쌀아구박이 떨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영동에 10에서 40, 울산과 경북동 해안에 10에서 30, 그 밖에 대부분 지역은 5에서 20mm 정도가 되겠습니다. 내일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이 12도, 대구 11도 등으로 오늘과 비슷하겠지만 비바람과 함께 낮 기온이 크게 떨어지는 곳들이 많겠습니다. 서울이 17도로 오늘보다 7도가량 낮겠고 강릉 13도로 서늘하겠습니다. 내일도 해안가에서는 높은 너울성 파도를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모레부터는 맑은 하늘 보실 수 있겠고요. 이번 주말에는 서울의 낮 기온이 28도까지 오르면서 더워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4월 23일 화요일 뉴스나인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